네, 자, 챕터 36 취업규칙 분리입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서버가 나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미리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2017년도 국회 입법을 기다리다가 뭐 입되지도 못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늦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이 출판사에서 출판이 가장 많은 달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순위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출판이 늦어진 점 죄송한 뭐 마음입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아무튼 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하고 이제 요 책 가지고 요 책, 새로 나온 책, 요 책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서브는요, 저희가 그 1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2기부터를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량의 교재 가지고 한번 1기 때는 차근차근 보시고 이제 2, 3기 그다음에 막판까지 이 서브책 가지고 정리해 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것이라서 사실은 일기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상당수의 수험생님들께서 일기부터 서브 가지고 반복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서브 뭐 100회독을 했다 이런 분도 심지어 계세요. 막판에는 30분의 1회독 뭐 이러한 분도 계셨고요. 합격생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이왕 보실 거 일기 때부터 빨리 보셔서 회독수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거 써보시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때 역으로 교과서나 두꺼운 교재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확인해 가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 공부가 아닌가 싶어서 일기 때부터 이 서브로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너무 늦은 건 아니다. 제가 원래 이 저자의 의도 자체가 2기 때부터 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보셔도 늦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기존부터 써보 보셨던 분들은 이제 이거 새롭게 보시는 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여러분 보시다 보면은 조금 그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 종전 서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한 300 페이지 정도, 330페이지 정도였는데 이게 한 무려 100페이지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분량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거 이 부분을 제가 미처 출판사에게 딱 제안을 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작년 거는 이 편집의 차이입니다. 작년 판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작년판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위 여백이 없어요. 거의 위 여백이 거의 없이 편집을 했고요. 금년도 판에는 여백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여백 있잖아요. 여백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페이지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크게 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또 심지어는 제가 그 기존 서브에서 작년판까지 서브 3판까지 내용 중에 뺀 부분도 있어요. 뺀 부분이 있고 물론 추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됐는데 페이지가 확 늘어버려가지고 혹시 페이지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건 내용은 늘지 않았다. 크게 늘지 않았다. 다만 편집 때문에 이렇게 보일 뿐이다. 착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지난판까지 제가 딱 분량을 정해서 최대한 300페이지에서 끊으라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출판사 측에 드렸는데 올해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잊었더니만 그냥 이쁘게 만든다고 만들어가지고 페이지를 확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페이지가 늘었다고 해가지고 뭐 비용을 특별하게 막 많이 받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비용은 뭐 대동소이하게 뭐좀뭐 거의 안 늘렸어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취업규칙 분립 변경인데 이게 이제부터는 하이라이트예요. 금기법 개발법의 하이라이트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마침 서브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하다가 19일 정도부터 한 2박 3일 동안에 제가 그 농촌 봉사 활동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그 미리 찍어 놓은 것만 잠깐 올리고
나머지 강의가 좀 이제 그때부터 올려야 되는데 조금 더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마침 책도 나왔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늦은 것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부터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이 강의가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 강의를 다시 이제 업데이트 시킬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업데이트 시킬 부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뭐 2기든 3기든 새로운 강의 뭐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으면 그 본 동영상 밑에다가 업데이트된 동영상을 다시 실어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업데이트 이제 판례가 업데이트 되겠죠. 그리고 학설들이 논의되는 것들이 더 이슈가 된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이 이 동영상만 보시더라도 크게 시험에 있어서 불이익당하지 않게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스터디가 있어요. 스터디 제가 뭐 누차 이제 카페에 올립니다. 스터디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기 모임도 갖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실강의 할 때는 제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자료 공유하고 정보 공유하고 실제 스터디까지 같이 하게끔 해드렸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도저히 실무까지 나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공부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인강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정보를 통해서 스터디원들끼리 정보 공유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만들려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가급적이면 시험 즈음에서는 못 모일 테니까요. 그 전에 정보가 한참 공유될 때 적어도 2기 자료, 3기 자료까지는 전부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려서 비단 저의 어떤 강의나 저의 어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신림동에 계신 이제 여러분 주 메인 어떤 강사님들 그리고 또 교수님들 사례집 이런 것들 다 풀어보셔가지고 여러분이 적어도 합격생들 중에 꼴찌보다는 잘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농활 갈 때 그 박찬훈 강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박찬훈 강사님은 이제 행정정손법 서브 제가 그것도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 시킬 겁니다. 기존의 서브가 판례가 많이 이제 나와 있지 않고 또 많은 요구가 있으셨어요. 이제 서브도 이 노동법 서브처럼 뒤에 판례 좀 실어달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판례 업데이트된 판례와 리딩 케이스 같은 판례들을 제가 교회에 다 실을 겁니다. 다 실어가지고 그 판례와 함께 강의를 해주실 분이 바로 이제 박찬웅 강사님이십니다. 제가 거기까지 행정진송까지 하기는 시간 관계상 너무 부담이 되고 게다가 행정진송은 박찬웅 강사만큼 잘하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박찬웅 강사가 종래 행정쟁송의 정말 거두였던 유지태 교수님의 직속 제자입니다. 이제 애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제 10주기 되시는데 천재니까 이제 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제 유지태 교수님의 직속 제자입니다. 그래서 행정증서법 아니 증서법은 뭐 일부 당연하고 행정법에 대해서 박찬웅 강사 지금 현재 있는 그 뭐 신림동에 있는 그런 강사 중에서 박찬웅 강사만큼 잘하는 사람이 뭐 또 이러면 또 정성균 강사한테 또 혼나는데 아무튼 두 명 정성균 강사와 박찬웅 강사 정말 잘하는 강사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인강을 활용하실 분들 계시면 이제 박찬웅 강사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강의를. 자 여기까지 각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규칙 분립 변경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방노동위원회 이제 심판 다녀왔어요. 제가 심판 공익위원이기 때문에 심판했고 오늘 사건 자체가 취업규칙 분립 변경에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이제 성북구에 있는 H대학교인데 이 H대학교에서 거기 보직 변경을 시켰어요. 종래 팀장급이었던 분을 이제 팀1으로 보직 이동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규정이 뭐였냐면 직원 인사 고가 평정 내규라고 하는 내규를 근거로 이제 등급을 나누고 S, A, B, C, D 5등급을 나누고 이렇게 이분이 이제 인사이동 대상이 되신 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C등급
3년 연속 C등급을 받자 여기에 따라서 팀장에서 팀원으로 이제 보직 이동을 시킵니다. 자, 이런 보직 이동이 이것은 나에게 부당한 어떤 보직 이동이다. 이렇게 보고서 이러한 부당 보직 이동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는 이것이죠. 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인사발령, 이건 팀장에서 팀원으로 이것은 부당 인사발령임을 인정한다. 라는 것이 신청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고, 제가 이거 읽어드릴 필요가 없네요. 보이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거 신청 취지예요. 이렇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고, 이렇게 인사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 근무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대액을 지급하라. 요것이 이제 신청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자, 제가 알게 된 게 요걸 통해서 알게 된 게 정말 잘 알던 학교였거든요. H대학교. 여기 옛날에 뭐 유명한 배우도 여기 나왔고, 이 H대학교가 여기가 그 노조가 굉장히 강한데 여기는 유니온샵이에요. 그래서 유니온샵이기 때문에 이제 직원으로 되는 순간 거의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근로자가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유니온샵에 따라 가지고 노조원이 돼 버립니다. 이분은 이제 노조원이기도 한 분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당인사 발령의 근거가 무엇이냐? 요게 방금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직원 인사국가 평등 내규라는 것인데요. 이 내규가 무엇이냐? 이것이 취업규칙이란 말입니다.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취업규칙이라고 명시적으로 한 것만 취업규칙이 아니에요. 뭐 내부 규정, 지침 등등이 다 취업규칙이에요. 자, 이건 성질에 따라서 뭐 구별되는 것이지 어떤 명칭,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되는 그 취업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취업규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어떤 준칙을 다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사규정, 평균 내규인데요. 이 내규가 5단계 등급을 바꿈에 있어서 이때 개정 절차를 거쳤어요. 이게 5단계 등급 나눈 거에 대해서 어떤 개정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종전에는 이런 등급 나누는 게 없었고요. 자, 이런 등급 나눌 때 과연 이 등급을 나누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나누어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이익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불이익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 이 국가평등 내규가 취업규칙이고 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 이것을 거쳤는지가 하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무상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전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유니온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한 개 딱 섞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사건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아직은 뭐 노무사 되시면은 이런 문제 사안들을 풀어내실 거예요. 내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각각 하나하나의 쟁점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취업규칙의 의미, 법적 성질. 자, 취업규칙이 뭐냐? 요거예요. 명칭이 취업규칙이라 쓰지 않습니다. 다 항상 이렇게 직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원 인사 국가 평등 내규 이렇게만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즉 뭐냐? 근로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에 관해서, 그 다음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정하는 준칙,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준칙, 이것이 취업규칙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요, 자, 이 취업규칙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준칙이고요,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이 준칙에 근로자는 따라야만 돼요. 이게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사용자가 어떤 계약, 그 근로자 동의도 없이 사용자가 정해놓은 거, 자, 우리 회사는 몇 시에 출근 시간이고 몇 시가 퇴근 시간이다. 9시가 출근 시간인데 어떤 근로자가 자기가 오자마자 막 10시 출근하고 12시 출근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요, 근로계약 체결할 때 이런 취업규칙이 그 근로계약 내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근로계약에는 임금이나 이런 휴가 이런 거 말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취업규칙을 다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문제점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 일방이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당사자를 구속한다. 즉 근로계약 근로자도
구속되는 것이다. 자, 이런 규범, 이것이 바로 뭐냐? 규범적 효력인데요. 이런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이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견해가 이거 취업규칙은, 자, 취업규칙이 일방적으로 사용자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근거가 계약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계약설. 자, 근로자가 포괄적 동의함으로써 규범이 발생한다는 견해. 뭡니까? 근로자가 처음에 근로계약 체결할 때요, 그냥 사용자가 정하는 거는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어떤 승낙이 있다는 것이에요. 포괄적 동의 요거 때문에 이제 구속력이 미친다라는 그런 이제 견해가 있고요. 사용자 근로자 사이에 근로 조건은 취업 규칙을 따른다는 어떤 사실은 관습이 존재하는 견해. 이건 사실은 관습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냥 간주하는 견해예요. 자, 취업 규칙이 보통 거래 약관 같은 정형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 의사가 없는 이상 규범성이 인정된다는 견해. 자, 이것은 보통 거래 약관 보면 여러분들 물품 사시거나 뭐 어디 가입할 때 보면 거기 약관이 다 있잖아요. 또는 보험 약관이 많죠. 약관 다 읽어봅니까? 그냥 사인만 하고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심지어는 어떤 은행 가서 카드 만들 때도 다 약관 다 읽어보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안 읽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냥 사인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보통 거래 약관 같은 취업 규칙을 원래 다 제시하면은 그거 그냥 다 인정하는 걸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반대 의사가 없는 이상. 누가 반대합니까? 거의 반대 안 하잖아요. 반대 의사가 없는 이상 규범성 인정된다는 견해, 이게 주형계약설이 있는데 사실은 법규범설 이것이 타당하다. 왜? 근기법에 97조가 취업규칙에 구별령을 부여했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한번 찾아봐야죠.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기법 제97조 다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찾아줘 보시죠. 자, 97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취업규칙은 9장이 있어요. 자, 93조에 있습니다. 해고가 23조에 있다고. 지금 우리 배우는 게 해고 이전에 배우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23조 이전에서 막 찾으시면 안 돼. 이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기예요. 취업규칙은 뭘 떨어져 있다. 자, 93조에 별도로 떨어져 있다. 자, 97조 보세요. 위반의 효력이 있고요. 위반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한다. 자, 취업규칙에 정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 이런 것은 무효로 한다. 즉, 취업규칙 위반을 무효라고 한다라는 이것은 뭐냐면 근로기준법이요, 취업규칙에 어떤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어요.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바로 법규범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즉, 취업규칙에 엄청난 규범력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취업규칙 위반했을 경우에 무효로 하게끔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이 뭐야? 그 장면을 규범력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취업규칙에 규범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강력한 어떤 계약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근로관계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렇게 보는 법규범설이 통설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 경영권에 기해서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법무규이나 근로조건 기준을 획일적 통일적 정립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이요. 근로기준법 거론하잖아요. 자, 종속적 노동관계 현실에 입각해서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 강화하려는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 향상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을 부여한 것이다라고 판시해서 법규범설과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싹 다 외우는 것, 뭐 머리 좋으신 분,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친구는 인간 제록스야 이런 분들이야 뭐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도저히 암기가 안 된다. 그냥 부동식 변호사처럼 그 암기 안 하고도 붙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암기 못했어요. 머리가 안 들어가서 제가 붙을 당시 나이는 이미 30대가 훌쩍 넘은 때라 가지고 도저히 암기를 해서 붙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암기가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안 됩니다. 그냥 대충만 알아요. 따라서 그냥 저처럼 붙고 싶으신 그냥 무난하게 붙고 싶은 분들은 굳이 막 통암기 뭐 판례 암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를 잘 암기하고 몇 가지 키워드만 잘 쓰시면은 이제 충분히 득점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자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을 부여한 것이다 라고 판시해서 법규범설과 같은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계약설은요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의 작성이나 변경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근로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근로계약,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에서 명시 반대한 사람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못한다? 만약에 근로계약 체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로계약에 취업규칙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안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 그 근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됐다 쳐요. 그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적용 안 합니까? 그 근로자는 마음대로 근로시간 어겨도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취업규칙은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성질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근로자에게 구속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물론 이제 그런 예는 없겠죠. 뭐 명시적으로 그 취업규칙 안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채용합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제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시에 반대한 근로자가 만약에 채용됐다. 그 사람에게 취업규칙 적용 안 되냐? 아니다.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계약설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취업규칙이 획일적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규범설 타당하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취업규칙 변경과 효력. 이거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자, 취업규칙의 변경. 자, 근기법은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대해서 일방적 작성, 변경 권한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인정해요. 자, 보시면은 94조에 있습니다. 1항 보시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조직된 노동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유리한 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리하거나 그냥 특별하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이렇게 작성 및 변경 권한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취업규칙 작성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정치 동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분리입 변경 시가 문제예요. 취업규칙을 분리입 변경할 경우에 단서입니다. 94조 1항 단서.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는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견 듣는 거하고 동의하고는 다르죠. 동의하려면 각자 동의 어떤 사인이라든가 동의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 적법한 동의가 있으려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동의가 없는 불이익 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판례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동의 받아야 한다. 즉 94조 1항 단서 위반 시에는요 무효로 만들어요. 따라서 이 단서 1항 94조 1항 단서는 가행 규정이다, 단수 규정이다. 그렇죠.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 자, 취업규칙 분립 변경에 대해서 적법한 동의가 있으려면 분립 변경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주재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의 공고 절차가 존재해야 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분립 변경 내용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교환해야 된다는 것이고 분립 변경에 대한 집단적 찬성의 것이 요구된다 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 없을 경우에는 효과가 무엇이다? 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취업규칙의 분립 변경. 요거는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와요. 이제 챕터 37에서 제대로 다룰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기본 내용만 적어놨습니다. 자, 취업규칙 분립 변경 밑에 쓰세요. 우리 항상 이거 두 문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이거 암기하는 것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문제는 딱 이것만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억 못하실 것이고 자, 쓰십니다. 기, 주, 방, 사, 신, 추, 징 기주방, 사신, 추징. 자, 보세요. 기, 주, 방, 사, 신, 추, 징입니다. 여기 쓰세요. 여기다 이렇게. 자, 기주방, 사신, 추징에 대해서만 분리입 변경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자, 기가 뭐냐? 자, 기주방, 사신, 추징에서 기 판단 기준입니다. 기준. 여기 기 동그라미. 자, 그다음에 주는 뭡니까? 동의, 주체, 주 동그라미. 방은 뭡니까? 동의의 방법 동그라미 방법. 그 다음에 사 뭡니까? 사는요 여기 사회통념상 합리성 사회통념상 합리성 묻는 쟁점. 신 뭡니까? 신구 입사자 했을 때 신.
자, 추는 뭐예요? 추는 여기에 단체벽에 소급적 동인데요. 여기다가 쓰세요. 추인 이렇게. 추인 소급동의 할 때 추인 여기 보시면 여기 추인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소급동이 추인을 말하는 것이고 징은 뭐예요? 이건 징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별도로 따로 이제 판례가 나중에 나올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징은요. 여기다가 징은 징계 이렇게 쓰세요. 징계. 나중에 여러분 판례를 이제 보실 것입니다. 자, 어디 이거는 챕터 67이에요. 죄송합니다. 챕터 37에 판례 정리할 때 그 징계 사유 발생 시와 징계 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 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 절차에 적용할 취업 규칙.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자, 보시면은 자, 여러분 페이지에 자, 155페이지네요. 155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자 7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징계 사유 발생 시 나와 있죠. 요것이 기주방 사실 추징에서의 징이에요. 징계. 자, 요거를 이제 보시고 요것만 쟁점화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험은요 이미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자, 기주방사 요거는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물론 나왔던 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자, 이제 신추징, 신규 입사자 문제, 추임 문제, 징계 문제, 요 문제는 아직 안 다뤘기 때문에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이건 무조건 잘 보셔야 되고요. 이제 시험 문제 나와야 될 때니까 이거 만약에 취업규칙 파트가 나오면 이 부분 나올 테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 노동법에서도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주방사 요거까지 여러분께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짤막하게 정리해놨고 요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분리입변경이란 자, 불이익변경 무엇이냐? 저하된 근로조건. 먼저 어떤 변경이 있었을 때 이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아닌지가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분리변경일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분리변경이 아닐 경우에는 의견으로 청취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분리변경이 되려면 어떤 근로조건이 저하되어야 돼요. 임금이나 휴게 등 또 휴가 이런 것들이 저하되어야 돼요. 또는 강화된 규율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과해서 근로자의 기득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 이것이 불이익변경이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 규율 이것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기득이익이 박탈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분리 판단기준. 판단기준은요, 먼저 근로자별 구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조건별 구분이 있고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근로자별, 이건 뭐예요? 어떤 근로자에게는 유리, 그러니까 어떤 취업규칙이 변경됐는데요. 어떤 근로자에게는 유리, 어떤 근로자에게는 불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죄송합니다. 자, 전체 근로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제가 실강의 할 때는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수위 약간 빠르기 이런 것도 좀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저 느낌상으로는 계속 속도가 붙어요. 빨라져요. 마음이 급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입이 금방 마릅니다. 게다가 오늘은 굉장히 추운 날씨가 굉장히 춥고요. 오늘 폭설이 내린다고도 하는데 굉장히 추운 날이라서 계속 이제 뜨거운 바람을 쬐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방 이제 실내가 건조해서 목이 마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판례는 이렇게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런 경우는요, 일부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분리변경이 아닌 것인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 근로자에게 분리변경으로 본다. 이게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조건별 구분이에요. 일부 근로조건은 유리하게, 일부 근로조건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 경우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분과 유리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서로 쌍방 관련된 근로조건이라고 한다면 전체를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변경되는 상호 근로조건 간에 관련된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부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만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1번이 포함됩니다. 자, 서로 유관한 불리익과 불리익하지 않은 근로조건들이 서로 관련이
관련된 근로조건이라 한다면 전체를 보고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관련된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만 그것만 갖고 따져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 여기 바로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이고요.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다음, 동의의 주체는 무엇이냐? 자, 누가 동의할 것이냐에 대해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자, 종전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조만의 동의로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 이건 왜 그렇습니까? 과반수 노조잖아요. 과반수. 이미 과반수를 넘어버렸어요. 과반수 넘어버렸기 때문에 노조가 있잖아요. 그 노조의 동의로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 유효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일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 과반수 별도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이가 되겠는 것입니다. 회사 내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있으면 비노조원들 거기에 과반수를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림을 그리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회사에요. 보시는 것처럼 자, 회사 안에 자, 그림 크기로 이제 인원수에 맞게끔 그려놨어요. 이미 과반수 노조, 면적이 과반수가 넘었잖아요. 과반수 노조가 있고 비노조가 있단 말입니다. 조금 이 경우에 과반수 노조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비노조원들의 어떤 과반수를 또 얻을 필요는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원화된 취업규칙의 경우 이런 이원화된 취업규칙인 경우는 또 어떤 겁니까? 근로자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과 어떤 영업직과 상근직 이런 것들, 안에서 상근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이원을 그 부분들 따로따로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과 일반적 근무하시는 분들, 이거 좀 다르잖아요. 이것이 사무직인 분들하고 이런 부분들 각각 이원화된 취업규칙의 경우에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받는 근로자 동의는 족하다. 즉 어떤 청소 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이분들은 좀 일찍 나오셨다가 아주 일찍 나오셨다가 일찍 퇴근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퇴근 시간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취업규칙과 사무직에 대한 취업규칙은 별도 구별해 가지고 각각 그 해당 근로자의 동의로 족하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요게 시험 나왔어요. 다른 근로자 집단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원래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서 비록 취업규칙 분립 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된다. 이따가 나중에 이 판례 보실 거예요. 즉, 자, 회사에서 1급부터 4급, 이게 관리직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1급부터 3급까지, 그 다음에 4급부터 그 이하까지 이걸 구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1급부터 3급까지의 어떤 분립 변경, 즉 정년을 축소시킨단 말이에요. 축소시킬 때 자, 4급인 노동자가 1급부터 3급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어떤 분립 변경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판례는 뭐라 봤냐면 4급인 근로자를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승진하면 3급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장차 자기도 이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자신도 나중에 이런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즉 4급 이하인 사람도 이런 1급부터 3급까지의 취업규칙이 분립 변경으로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동의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급부터 3급만의 어떤 분리하게 변경된다 하더라도 4급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동의 방법.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방법.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정함이 없어요. 다만 사용자의 개인 내지 간섭 없이 근로자가 자율적 의사에 터다봐서, 자,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집단적 회의 방식. 자, 또 하나 치세요. 상호간의 의견 교환. 이렇게. 또 하나 치세요. 전체적 취합.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집단적 회의 방식. 그 다음에 근로자 간의 상호간의 의견 교환. 그 다음에 전체적 취합. 만약에 요거 안 하면 무효로 보고 있어요. 무효로. 자, 이거 반드시 됩니다. 집단적 회의 방식, 상호간의 의견 교환, 전체적 취합. 요거 이런 방식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협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해서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면 끝난다는 것이에요. 조합장이 사인하면 끝이에요. 그 조합장은 나중에 그 조합에서 해임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장이 사인해버리면 끝입니다. 자, 이런 따라서 별도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은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와 노조가 없는 경우를 구별하고 있어요. 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사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노조의 조합장이 사인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노조 조합장이 동의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노조가 없는 경우는요, 자, 이런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에 의한, 아까 집단적 회의 방식이라 했잖아요.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의견 교환해서 그 다음에 아까 뭐였습니까? 자, 전체적 취합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라가 무엇이냐? 사업들은 사업장에서 기구별,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주로 이제 요거 동의서 받을 때 거기에 상무님이나 관리자가 뒤에 뒷짐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요거 간섭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뭐 개입이라 보지는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아무튼 그때 이런 회의 방식이 뭐냐?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의견 교환해서 찬반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 요것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 아까 봤던 요게 이런 거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예요. 따라서 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없으면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 전 그 노무사 시험에는 글쎄 과반수 노조가 있었어요. 노조가 있었는데 노조가 거부를 하자 사용자가 그 뒤로 노조원들 개별집을 접촉해가지고 동의를 받아냈단 말입니다. 이 경우 유효한 것이냐? 이게 문제됐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있어요. 과반수 노조가 동의 안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과반수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노조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다라고 쓰면 답안지 쓸 게 없습니다. 이 문제가 그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문제예요. 이렇게 노무사 시험 문제를 이렇게 성의 없이 내는 게 정말 좀 안타까운 같긴 한데요. 뭐 점점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거부했으면은 변경된 취업규칙 무효가 되는 게 맞는데, 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그 차치하고 또는 유효로 본다 하더라도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처럼 노조원 개별해서 이런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어떤 동의,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이 쟁점을 써주라는 문제가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관식 문제가 상당히 애매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드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거기서 그 제대로 한번 써버리는 거 뭐예요? 집단적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거부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취업규칙 분리 변경된 취업규칙 무효다라고 해버리면 쓸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 문제는 바로 이 쟁점을 쓰라는 문제라는 걸 여러분 눈치채시고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득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득점한 사람이 합격하고요, 안 쓴 사람은 불합격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서브를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 묻지 않는 거라고, 이걸 논리적으로 이게 묻는 게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런 쟁점을 언급하시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 언급 안 하면 점수가 모자랍니다. 논리상 맞을지라도 점수가 모자라서 탈락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전 같은 기존에 출제된 시험 같은 그런 약간 논리적으로는 좀 부당한 그런 시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거는 눈치채셔야 돼요. 이거는 이러한 쟁점을 쓰라는 것이구나.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접촉해서 동의서를 진구한 것, 요거는 안 되는구나. 왜 안 되냐? 판례가 이렇게 집단적 동의 방식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쟁점을 쓰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걸 여러분께서 눈치채시고 어쩔 수 없이 써주셔야 됩니다. 논리만 따질 수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연이어서 보겠습니다.